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독도 앞바다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의 동체가 발견됐고 실종자로 보이는 시신 한 구를 찾았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로 밝혀졌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칠레 정부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취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멕시코 공식 방문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이 결정은 멕시코 정부 측과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아주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방송합니다. 샵 0945 유료 문자나 유튜브 팟빵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은 독도 헬기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독도 앞바다에서 환자와 소방대원 7명을 실은 소방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헬기의 동체를 찾았고 실종자로 보이는 시신 한 구도 함께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11시 20분쯤 독도 동도 선착장 서남쪽 200~300m 지점에서 소방 헬기 한 대가 떨어졌습니다. 독도에서 이륙한 지 불과 2분 만이었습니다.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손을 다친 50대 선원을 태우고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추락 사고를 목격한 독도 경비대장이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너무 고도가 낮아지길래 저 왜 저랬지 하고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쭉 그냥 이렇게 비스듬하게 계속 이렇게 갑자기 확 추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비스듬하게 쭉 가더만 결국에는 바다에 추락이 돼버렸습니다. 추락한 소방 헬기에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장 46살 김모 씨, 부기장 39살 이모 씨, 정비사 45살 서모 씨, 구급대원 29살 박모 씨, 구조대원 31살 배모 씨 등 5명은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입니다. 또 응급환자 50살 윤모 씨와 보호자 46살 박모 씨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독도 앞바다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합동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해역에서는 헬기 동체와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해경과 소방, 해군이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바다와 하늘에서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나머지 실종자들의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선혜입니다. 사고 헬기는 왜 추락했을까요? 추락한 헬기는 프랑스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에서 만든 기종으로 소방당국이 3년 전에 도입했습니다. 이 헬기는 국내에 도입한 직후에 유럽에서 대형 사망사고를 낸 헬기와 같은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락한 소방 헬기는 밤 9시 반쯤 대구에 있는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 출발했습니다. 울릉도에서 연료를 넣고 다시 날아 독도에서 환자를 태우고 출발한 시각은 밤 11시 20분쯤. 하지만 무트를 향했던 헬기는 갑자기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프랑스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사가 만든 EC225 기종입니다. 같은 기종 헬기가 지난 2016년 4월 노르웨이에서 추락해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유럽 항공당국은 해당 기종을 운항 금지하고 부품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유럽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 한 달 전인 2016년 3월 중앙119 구조본부는 이 기종을 들여왔습니다. 그동안 비행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지난달 18일까지 외주 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작사에서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량이 있을 수 있으니 1000시간 넘었을 경우에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점검을 했고요. 그 점검을 다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또 당시 기상 상황이 나쁘지 않았고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이 헬기를 몰았습니다. 부근에서 연습장을 시켰어요. 30시간 정도 왔거든요. 자, 지금 이동하시고 들어오셨어요. 추락 경위를 밝힐 헬기 통신 기록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추락한 헬기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분석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락한 소방 헬기와 같은 기종의 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119 구조본부 소속 소방 헬기 추락과 관련해서 이같이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고 전달했습니다. 어젯밤에 벌어진 독도 인근 해상에서의 소방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취재 기자에 이어서 이현아 기자와 함께 수색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들을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실종자로 추정된 시신 한 구가 발견돼서요. 해경이 지금 확인 중입니다. 해경은 사고 헬기 동체 부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무인 잠수정이 발견해서 확인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발견된 시신 한 구에 대한 정확한 신원은 심해 잠수사 등을 통해서 인양 뒤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헬기에 타서 실종된 사람들의 일단 신원이 거의 다 나왔을 것 같은데 한번 예. 확인을 해보죠. 예, 다시 어떤 한번 분들인지. 좀 정리를 드리면요. 일단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의 소방 구조대원 5명이 당시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예. 기장 46살 김모 씨, 부기장 39살 이모 씨 등이었고요. 그리고 헬기 안에는 응급환자 50살 윤모 씨와 보호자 46살 박 씨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7분이 안에 계셨던 거고요. 또 기장 김 씨와 그리고 부기장 이 씨는 모두 베테랑 조종사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사고 헬기는 어젯밤 11시 26분쯤에 독도에서 환자 보호자 그리고 소방 구조대원 등 7명을 태우고 이륙한 뒤 2분 만에 추락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관련해서 4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탑승자 생존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에 대해서 해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국제 해상 수색 구조 지침상 수온이 15도에서 20도 미만인 경우는 50% 생존 시간이 6시간 정도 규정돼 있다. 사고가 난 지 17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단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오후 독도 인근 그 수온은 18.5도였습니다. 일단 동체가 발견됐습니다. 예. 헬기 동체 상태는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브리핑에서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해경은 동체가 깨끗한 상태는 아니다. 일부 심하게 훼손이 됐다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정확한 상태는 추가 정밀 탐색 작업을 거쳐야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헬기는 앞서 들으신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사의 EC225 기종입니다. 2016년 3월에 도입이 됐고요. 3년 예. 정도 운용이 돼서 얼마 전 비행시간 1000시간을 넘어서 외주 점검까지 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야간 비행 장비가 있었고요. 또 악천후와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3년 전 노르웨이에서 13명이 숨진 사고로 운항 정지 조치가 내려졌던 기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잠수정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수색 예.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해경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예. 현재 상황에서 사실 그 헬기 내의 탑승자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발견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해상 수면 수색과 그리고 수중 수색을 모두 함께 진행한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수중 수색은요. 해경 함정 4척과 해군함 2척 등 총 12척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 항공기 등 10대가 공중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수색 구역도 세밀하게 나눠졌습니다. 헬기가 추락한 곳으로 추정되는 독도 남쪽 해상 9.2km를 7개 지역으로 나눠서요. 해경, 해군, 소방 등이 함께 지금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규모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심해 잠수대원을 포함해서 잠수사 84명이 사고 해역에 투입이 됐고요. 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지금 현재 무인 잠수정, ROV 등 탐지 장비를 투입해서 수중 수색 중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각이면은 이제 네. 어두워졌으니까 야간 수색이 시작됐을 텐데 예. 야간 수색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야간 수색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뭐냐면 시야 확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야 확보를 위해서 조명탄을 쏘면서 야간 수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조명탄을 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야간 수색에서 또 새로운 점이 있다면 바로 해군 청해진함과 독도함 그리고 해경의 잠수지원함이 현장에 투입돼서 구조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해군 청해진함은 4,000톤급으로 심해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경 잠수지원함은 수중탐비 장비가 장착이 돼 있어서요. 예. 야간 수중 수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잠수지원함은 부산에서
그리고 해군의 청해진 함은 창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사고 해역까지 도착하는 데까지 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청해진 함 같은 경우는요, 2015년 해경 헬기가 가거도 해상에서 추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인양 작업에 투입이 됐고 성공적으로 인양 작업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문제는 사고의 원인인데 예. 베테랑 조종사들이 타고 있었고 뭐 이륙하자마자 바닷속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예. 뭐 아주 악천후와 싸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고 원인을 묻는 질문이 현장에서도 있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상당히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해경이 이제 현재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밝힌 건데요. 예. 또 인양을 마친 뒤에 사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려면 블랙박스 그리고 보이스 레코드 분석 작업 후에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정도로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인양 시점이었는데요. 인양 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아직 이르다는 그런 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밀 탐색 과정을 거쳐서 동체 상태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안에 생존자 여부 확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 두 가지가 다 맞춰질 경우에 해군 등과 함께 인양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새로 들어온 소식은 확인된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국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모두 출석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인사 검증 책임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였다며 수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우리도 북한 못지않게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면서 안보의 실패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인사 실패라는 야당의 지적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한 비판에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말 힘들게 하지 마세요.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합법적 불공정이니 아니 뭐니 무슨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내내 검증 책임론으로 공세를 이어갔고 했냐고 묻는 거예요. 제대로 했냐고. 제대로 해서 이 난리를 피게 했냐고요. 예? 의원님의 질책은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특혜 의혹으로 역공을 폈습니다. 수사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야당 원내대표 딸과 관련해 성신여대 입학처와 교무처 압수수색하고 당시 총장 입시 때 면접했던 교수들, 성적을 올려둔 교수들 모두 소환해야 합니다. 하루 전 있었던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쟁점이 됐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위중한 위협이 아니고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보지도 않는다며 안보 무능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해 논란이 된 이른바 개헌 문건에 대해 정의용 실장은 문건의 진위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했고 노영민 실장은 아주 심각하게 본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통령 모친상에 보낸 조의문에 조만간 답신할 예정이라며 남북 간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조국 사태로 좁혀졌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최근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민심 수습에 나선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인재 영입 논란 등 구설에 오르면서 행보가 엇갈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조국 종국으로 접어들면서 근접 양상까지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눈에 띄게 다시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로 조국 사태가 불붙었던 추석 이후 첫 40%로 진입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23%로 뒷걸음치며 전주 11%포인트였던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는 한 주 만에 17%포인트까지 더 벌어진 겁니다.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한 자리까지 줄어들었던 격차를 고려하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여야 두 정당의 엇갈린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나빠진 민심을 의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30일 청년층이 느꼈을 좌절감에 송구하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한껏 고무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조 전 장관 사퇴에 기여했다며 관련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함께 상품권을 줬고 더 나아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발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통령을 벌거숭이로 표현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갑자기 내리기도 했고 대통령 모친 상중에 나온 민경욱 의원의 발언도 빈축을 샀습니다. 결정타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 챙긴 영입 인사입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하려다 당내 반발로 취소하면서 여론이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찬주 대장을 영입 발표해서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건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단 한국당이 더 잘못해서라는 분석입니다. 벌어진 격차에 취한다면 조국 사태로 내상을 입은 민주당에 또다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칠레 정부가 대규모 시위 사태로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취소하면서 이번 회의 참석과 연계해서 멕시코를 공식 방문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정 취소는 멕시코 정부 측과 협의를 거쳤고 멕시코 측도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 멕시코를 공식 방문해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15일부터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북한은 어제 쏜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 세 번째 시험 사격입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성공했다고 자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연속 사격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건 초대형 방사포였습니다. 지난 8월 첫 선을 보인 데 이어 지난 9월에도 시험 사격을 했는데 다시 세 번째 발사에 나선 겁니다. 앞서 두 차례 발사 때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순간이 담긴 사진 한 장만 게재했고 보도 내용 역시 성공을 자축하면서도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지난 9월 발사에 직접 참관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연발만 성공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일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번엔 연속 사격에 성공했다며 기술 향상을 시사했습니다. 대미 대남 압박보다는 여전히 대내적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무기체계, 무기의 현대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지난 5월부터 발사체를 다시 쏘기 시작한 북한은 반년간 모두 12차례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틈을 노려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과 신형 대구경 조정 방사포를 비롯한 각종 신형 무기의 성능 실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 쏘는 북한의 속내는 뭘까요? 그리고 남북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맨 처음에 발사 소식을 듣고 우리 측에서는 단거리 발사체 같다. 일본 쪽에서는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격을 높였습니다만 결국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였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초대형 방사포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건지를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초대형이라는 건 이제 대포 알이 크다는 건데요. 보통 240mm 방사포가 이제 북한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쏘는데 1분에 40발까지 쏠 수 있는 게 240mm 방사포인데 그러니까 지름이 240mm, 24cm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다른 요거 어저께 쏜 거 말고 또 다시 개발한 건 400mm짜리가 있고요. 이건 이제 초대형이니까 600mm짜리. 60cm, 60cm니까 굉장히 크겠죠, 포탄이. 근데 이게 370km까지 날아갔는데 이거를 다연장 로켓이라는 건 연속적으로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 번 쏘면 몇 분을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요번에는 3분 만에 쏜 게 이제 지난번에는 17분, 19분 만에 쏜는데 그 시간을 줄여라라고 김정은이 지시해서 다시 쏠 것이 예상이 됐는데 역시 쐈는데
이번엔 3분 만에 쐈다. 더 개발하면은 뭐 1분 만에도 또 쏘고 그것도 연속적으로 발사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370km라 그러면 휴전선 근방에서 쏘면 이게 계룡대까지 날아가는 거죠. 평택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근데 이게 60cm나 되는 거대한 포탄이니까 그 파괴력이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 핵 말고 재래식 군사력으로도 주한 미군 억제할 수 있다. 이거 과시한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는 연속 발사가 별로 이렇게 신통치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2번을 쐈는데 두 번째 쐈을 때 3발 쐈는데 두 발만 감지됐고 그러니까 한 발은 사라졌던가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는 실패했고 또 하나는 목표한 지점까지 못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발사 간격이 너무 기니까 짧게 더 빨리빨리 쏠 수 있게 해봐라.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김정은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김정은이 계속해서 이거를 군사 지도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지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자기네 군사 기술을 개발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한국을 압박하고 미국을 압박해서 연말까지 그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와라. 이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러나 판을 깰 수는 없으니까 김정은 자신은 참석은 안 하는. 자기가 가서 직접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 판이 너무 커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는 뒤로 트럼프를 빠지고. 직접 자극하니까 관심도는 조금 줄이되 사실상 자기네들 미사일 또 단거리 발사체 기술은 개발하면서 또 압박도 가하는 그런 접근. 조금 전 뭐 기자의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의용 이제 안보실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못하냐 하니까 다 대응하면서 우리의 수준도 높여가고 있어서 아무 걱정이 없다. 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얼마든지 맞받아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걸까요? 저는 정 실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 게요. 사실 북한의 미사일은 단거리라도 전부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무기들이죠. 서울이 그냥 닿으니까. 이게 방사포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방사포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1시간 동안 마냥 발사하면 2만 발이 서울에 날라옵니다. 2만 발 1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우리도 있다. 우리도 있고 에이테킴스 그런 거는 한 발만 쏴도 축구장 서너 개 그냥 한 발에 그냥 다 완전히 다 파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과거에는 애초에는 180km까지밖에 개발을 못했는데 지금은 탄도미사일도 800km 그리고 500kg까지 못 싣고 갔는데 이제는 1톤 이상도 실을 수 있어서 800km라고 하면 북한의 낮은 선봉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험 발사하고 이런 걸 조용조용히 해서 그렇지 사실상 우리도 갖고 있고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속도가 늦어서 그렇지만은 평택에서 쏘면 그 평양의 인민무력부 그 부장 방에 그냥 그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정밀한데 이것은 1,500km까지 날아갑니다. 1,500. 이쯤까지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180km라는 단거리의 작은 것만 우리 쪽에 개발이 되도록 허용이 됐었다가 우리도 계속 이제 허락을 받기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해서 이제 장거리에 또 훨씬 더 위력 있는 것들을 개발해 놨군요. 2017년 11월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는데 거기는 이제 800km에다가 본래는 500kg까지 탄두 무게를 못 실었는데 이제 1톤까지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사일 능력이 사실 대단한데 그렇다고 북한의 미사일이 안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억지력은 북한이 쏘면 우리도 쏴서 같이 괴멸해서 상호 억제하는 것이니까 너무 북한의 그 위협만 강조하는 거는 결국은 너무 가까워서 사실상 다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벌어지면 어느 쪽이든 뭐 서로 깨지고 다치고 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발사 계획을 세워놓고 시험 발사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그때 조정할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위문을 보낸 다음에 발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거 조위문 보낸 의도는 뭐고 발사한 의도는 뭐야? 이 두 가지를 고민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더 엽기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2009년 5월 달에 조위문을 보내놓고 4시간 만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은 남북 간의 예절 갖추는 거는 기본적인 거는 또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도 뭐라 그랬어요. 싸우면서 건설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경협도 하고 하지만 자기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한치 양보도 없다. 따라서
지금 문 대통령 어머님 그 조문은 하지만 자기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하겠다. 따라서 한미연합 훈련하는 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자기네들 미사일 발사하는 거를 한국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말씀하신 게 우리도 사실 하는데 우리도 할 때마다 북한은 사실 놀래겠죠. 예.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너무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요. 총체적으로 과연 우리가 전면전이 붙었을 때 우리가 북한한테 질 것 같다. 이러면 이건 완전히 생각을 달려야 되지만 우리도 북한을 엄청나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만 있으면 너무 북한의 행동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남북관계 얘기로 이야기를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조의문이 왔으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어떤 답신 같은 걸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뭔가가 오고 뭔가가 가고 양쪽 지도자들 간의 서면이긴 합니다만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건데 뭔가 새로운 계기가 될까요? 제가 볼 땐 결국 이제 금강산이 이제 화두이기 때문에 금강산 문제가 저는 북한한테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도 자기들 마음대로 철거 못합니다. 철거했다가는 27개 개발구를 지금 설정해 놨는데 전 지역에 외국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투자 안 할 거예요. 만약에 그 금강산 관광을 현대아산이 50년 동안 독점 개발권을 줬는데 그 시설을 자기네 멋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철거를 한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더 상업적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투자를 안 할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저렇게 세게 얘기를 해놨지만 그냥 볼멘 소리 한 거고 결국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상원에 그 2000년에 투자 보장 합의서도 다 마련돼 가지고 우리 국회에 비준까지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남북 상사 중재위원회도 개최하고 오히려 김정은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의 대화가 돼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11년 동안 서 있는 그 자체. 그래서 시설물 자체가 너무나 자기가 보기에 너절했는데 기분이 나쁜 거죠. 자기네 문화유산, 관광유산인데 남한하고 경협을 했는데 남한에 맡겨놨더니 다 시설이 썩고 있어서 자기네도 관광객을 못 받고 있다. 따라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자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세게 했으니까 한 번에 대화에 응하지는 않지만 몇 번 계속해서 하다 보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이죠. 시정연설을 했던 게 그 시정연설에서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겠는데 아무튼 그때까지 미국이 용단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겠다. 안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이야. 안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도 초조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4월 달에서는 12월이니까 한참 여유를 줬는데 이젠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뭔가 새로운 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 도발이라면 김정은으로서도 엄청난 결단이 돼야 되는데 저는 새로운 길도 엄청난 도발은 아닐 것이다. 새로운 길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강화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비핵화를 하면서 미국한테 제재를 풀어라고 하는 압박을 하든지 그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김정은은 12월 말 전에 실무회담을 해서 정상회담 날짜라도 잡아놓으면 일단은 새로운 길을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안 가는 게 지금 북한의 조바심을 내는 이유고요. 그러나 이러한 그 관계가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는 트럼프가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느냐. 근데 새로운 계산법은 좀 아까 이제 뭐 다른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트럼프의 탄핵 과정. 그리고 지금 뭐 IS 지도자를 이제 사살해서 나름대로 트럼프가 자기가 최대한대로 북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또 이제 참모들 중에 참모들은 대부분 실무회담에서 확실한 합의문을 마련하고 정상회담을 하려는데 합의문을 완전히 못 만들더라도 트럼프가 결단을 해서 만나서 내가 서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로는 안 돼도 11월 말 전에는 실무회담이 열리고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내년 2월에 아이오와 커커스가 되니까 내년 1월쯤에 오히려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들어오는 소식들 보면 북한이 쌀 수입을 늘렸다든가 뭐 이런 얘기 들어와서 아무래도 올해 재해도 많았기 때문에 식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겨우 이제 바닥까지 가긴 하는 모양인데 북한도 많이 초조해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또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지켜봐야 되겠군요. 홍 시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조 전 장관도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 조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를 이튿날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위장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에 조 전 장관도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사무국장을 맡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소송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전 장관과 이사장인 모친도 관여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자택에서는 캠코와의 소송 관련 문건이 발견됐고 조 전 장관과 모친은 지난 2016년 캠코가 제기한 소송 대상자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가족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소송 자체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토목공사도 있었고 진입로공사도 있었고 이런 공사들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면 네가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 이런 채권이 받을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난 그런 줄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엔 정 교수가 건강 문제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만큼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기에 앞서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기소했죠. 기소하기 전에 정부 당국에 미리 알리고 충분히 협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타다 사건에 대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에 미리 알린 뒤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정부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사건 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정부의 요청보다 훨씬 오랜 기간 상황을 주시해왔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다시 기소 방침을 알린 뒤에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로 드러난 실종 초등학생의 유골을 찾기 위해 경찰이 30년 만에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실종 학생 가족들은 현장을 찾아 한 맺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공원. 경찰이 출입 통제선을 친 채 각종 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펼칩니다. 지난 1989년 하굣길에 실종된 초등학생 9살 김모 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곳입니다. 김 양은 최근 이춘재의 자백으로 그의 잔혹한 범행에 또 다른 희생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힘겨운 발걸음으로 현장을 찾은 가족들은 가슴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끝내 오열했습니다. 자식이 제일인데 벌써 말해. 경찰은 땅속 3m까지 탐지 가능한 지표 투과 레이더, GPR 세대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샅샅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 성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화성 일대가 도시개발로 지형이 많이 바뀐 데다 이춘재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곳은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며 수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0년 전 부실 수사에 원망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인 사건을 잔손 가출 이런 걸로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관심 없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던 그분들 정말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수색 마무리까지 며칠이 걸릴지도 불투명한 상황. 경찰은 GPR을 이용해 의심되는 몇몇 곳을 특정한 뒤에는 직접 발굴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앞선 재판에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 해당 기사는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위법성이 없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으로 오는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해 체포됐지만 경찰이 바로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면책 특권이 있다는 대사관 측의 말만 믿고 바로 풀어줬는데 외교부의 판단이 다르게 나오자 경찰은 뒤늦게 다시 조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착륙을 1시간여 앞두고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는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여성 승무원 2명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기내 사무장이 신고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경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바로 풀어줬습니다. 도르지 소장과 주한 몽골 대사관 측이 면책 특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국제법을 검토한 결과 헌법재판소장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이 한국에 상주하는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빈협약 대상이 아니고 국제관습법에 따라 면책을 허용해온 국가원수급 3부 요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외교부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도르지 소장과 대사관 측의 말만 믿고 그대로 두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회의가 있대요. 헌법재판소장 전 세계적으로 끝 때문에도 어제 불구속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경찰은 외교부의 해석이 나오자 뒤늦게 공항에 수사팀을 보내 발리행 항공편 탑승을 앞둔 도르지 소장을 조사한 뒤 출국시켰습니다. 경찰은 출국한 도르지 소장과 수행원 A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지난해 사관학교 입학 필기 시험에서 채점 오류가 발생해 지원자 43명이 억울하게 떨어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육사와 공사는 채점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전형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사관생도 선발 필기시험 국어 과목의 21번 문항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이 푸는 문제지에 기재된 배점과 채점에 활용하는 문항 분석표의 배점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공군사관학교가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해 다른 사관학교에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 배점대로 채점해서 운 좋게 문제를 피했고 해군사관학교는 채점 오류로 탈락한 13명을 즉시 추가 합격시켰습니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와 심지어 채점 오류를 처음 알아챈 공군사관학교 등 두 곳은 그대로 전형을 진행했습니다. 채점 오류로 탈락한 육사와 공사 응시생 43명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고 이 가운데 6명은 올해 시험에 다시 응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방부는 1년이 지난 지난달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채점 오류로 탈락한 43명에게 추가 합격을 통지하고 국가 배상금 신청 절차도 안내했습니다. 또 지난해 사관생도 선발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고 과거 수년간의 필기시험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점 오류를 알고도 아무 조치도 안 한 육사와 공사의 은폐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입시 관리에 있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으신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방부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필요하다면 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자 문책과 사관학교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어제 사회적 참사 특위에서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당시 세 번째로 희생자가 된 학생이 구조되었을 당시에는 헬기로 이송했다면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기회를 놓쳤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국민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위의 진상규명을 맡고 있는 박병호 진상규명국장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세 번째 학생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두 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게 오전 한 11시 한 40분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시 한 20몇 분쯤에 이 세 번째 학생이 이제 발견된 거죠. 이걸 이때의 신분은 그냥 익수자죠. 물에서 건진 사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사망자, 희생자가 전혀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조그만 고무보트는 아니지만 조그만 단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해경 단정이 이 배에서 발견을 하게 되고요. 이제 배를 타고 가다 발견을 하게 되고 24분에 발견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6분 정도 지나서 삼천 구함으로 옮깁니다. 큰 배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3,000톤급이기 때문에 이제 해경이 보유한 가장 큰 배. 그 당시 OS 시정이었고요. 옮겨서 거기 의료실에서 이제 응급 처치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의료실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른바 CPR,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도 이 마스크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원에서 쓰는 거 말고 이게 손으로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조치는 하는데 이제 최초로 그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5시 47분 현재 맥박 없고 산소 포화도 제로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부터 이제 해경 자체 체증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을 저희들이 이제 5시 47분으로 특정을 하고 있고 12분이 지나서 원격 의료 장치가 연결 그 중간에 되고 실제로 목포 한국병원에서 육지에 있는 병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바이털 사인 모니터가 목포 한국병원에 있는 그 모니터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영상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제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도 69%가 나오고 일단 맥박과 심박동수 이런 부분은 현재 숨을 쉬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심폐소생을 하면 그게 또 뛸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문받았던 이제 응급 의료 의사들도 그 부분 가지고만은 좀 쉽지 않은데 일단 산소 포화도 부분은 절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제 동일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의견을 뛰어넘을 수는 없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그 환자를 사망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그래서 당연히 의사가 이거는 빨리 이 물리적 시술이 필요하다. 병원으로 빨리 데리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래서 또 위에 헬기가 도착했다고 또 본인들끼리 방송에 나옵니다. 헬기가 도착했다. 그래서 헬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들것에 들고 나가는 건데. 그러면 3009함이라는 300과 그렇죠. 큰 배 위에 이제 헬기 착륙장으로 가서 기다리는 거군요. 거기로 이제 데리고 가서 위에 응급 헬기는 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이제 확인하는 거고요. 근데 갑자기 이 함내 방송, 그 스피커로 익수자 피정으로 갑니다. 이렇게 갑자기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피정이면 다시 작은 배로 옮기는 작은 배로 옮기라는 게 나오고 들것에 실었던 이제 응급 구조사나 이제 해경 직원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는 장면 어제 저희들이 내보냈는데 본인들이 당황해서 거기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위중한데 왜 피정으로 가야 되냐. 이래서 뭐 반발도 약간 있었는데 명령 체계니까 일단 그들은 바로 옆에 붙은 피정으로 옮기는데 그 피정 직원들도 그 피정 해경들도 미처 연락을 못 받은 상황으로 저희들은 그 화면에서도 나오거든요. 여기다 왜 태우냐. 갑자기 기껏 실어다 놨는데 다시 또 우리한테 또 그렇죠. 이제 그 피정이 그 피정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무런 사전 연락이 없었는데 왜 여기다 태우냐.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휘부에서 했는데라고 내리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바로 또 항구로 이 목포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배는 그 근처를 배회했던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포 병원으로 바로 직송할 수 있는 배가 아니고 근처에 있던 배를 불러서 일단 시킨 실었군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또 배를 한 차례 또 옮기고. 그리고 또 옮깁니다. 세 번을. 세 번을 그렇게 옮기는데 그 아마 마지막 P39정인데 그 배가 아마도 그쪽으로 가야 될 일이 아마 있었던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이런 처참한 과정이 좀 있어요. 그러면 배에 옮겨 싣고 그럼 또 옮겨 싣고 다른 배를 찾아서 또 옮겨 실었다는 얘기는 이미 사망자로 간주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는? 네, 저희 이 사참위 입장에서는 피정으로 갑니다라고 함내 방송을 한 순간을 이것이 범죄 행위라면 그때를 저희들은 좀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라고 단정 짓는 거는 의사만 할 수 있는 거지 거기 응급 구조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그럴 수도 없고 단지 의사가 없이도 예. 사망 판정을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가령 신체가 절단이 돼서 이제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 예. 일반인들이 봐도 외형으로 봐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시신이 부패가 됐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절대 판정을 못합니다. 다만 익수자일 뿐입니다. 물에 빠졌는데 건져낸 그렇죠. 사람인데 예. 뭐 그냥 겉보기에 뭐 혈압이나 뭐 호흡이나 이런 거 그냥 판정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약 익사자로 이제 판정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현장에서 응급 구조사 1급이에요. 그분이 그 예. 옆에서 계속 했던 분 1급인데 그분은 끊임없이 계속 심폐소생을 하면서 들것에 실려 나갈 때도 계속 저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환자를 대하는 당연한 태도일 건데. 예. 그럼 헬기로 갔다면 몇 분이고 배로 가서 결국 몇 시간입니까? 헬기로 갔다면 일단 해경이 그 현장에서 목포에 있는 목포 북항에 있는데요. 그 서해천까지 가는데 공식 기록으로 전부 25분 걸립니다. 25분. 그러니까 이제 응급 환자라 그러면 조금 더 급하게 하면 저희들 20여 분이면 충분히 그 목포 한국병원에는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랬는데 배로 옮기는 바람에 4시간 41분이라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4시간 있는데. 41분. 예. 근데 헬기가 3대가 있었다, 2대가 내려앉았다, 3대가 내려앉았다 갔다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는 그러면 내렸다가 그럼 누가 타고 갔느냐라고 하니까 청장들이 타고 갔다. 높으신 분들이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참 저희들도 조사하면서 기가 막힌 일인데요. 그 응급 환자가 그러니까 세 번째 11시 40분 이후에 처음으로 익수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은 바로 상황 전파가 다 됩니다. 본인들도 TRS라는 망을 통해서 다 상황 전파가 됐는데 불과 6분 만에 30분에 올라가거든요. 5시 30분에 올라가는데 이 헬기가 5시 40분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헬기장에. 원래 없었는데 헬기가 내려왔는데 4분 기다리다가 김수현 서해청장을 타고 태우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한 대가 이제 왔다가 갔고요. 그 다음에 그 어제 화면에 나왔듯이 이제 헬기 도착했습니다. 요것은 응급 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119 헬기가 위에서 이제 거의 다 도착해서 상공을 이제 나르고 있는 중이었던 거로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착함을 못하는데 이제 착함을 못하는 상황 이해를 합니다. 응급 헬기 한 번도 착함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줄 호이스트를 내려서 이제 왜 들것에 이렇게 올리는 그 응급 상황. 헬기가 배에 앉지 못하고 줄을 내려서. 그렇죠. 그 학생을 같이 이제 응급 구조사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직원들끼리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피정으로 갑니다라는 방송이 나오고. 거기서 방송이 나오고. 그러면은 영상에는 영상 체증을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래서 응급 헬기는 돌아갔습니다. 그 위에서 돌다가 돌아갔고 왜냐하면 피정으로 간다고 하니까 근데 바로 이어서 517호기인데 그 헬기가 또 한 대가 그 헬기가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태우러 딱 똑같은 시간에 이게 다 동시간에 일어나는데 위에 떠 있는 응급 헬기는 떠나고 이 내려오고 피정으로 가고 이게 동시에 쭉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참. 국민들은 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높은 사람들이 기자회견 한다고 급하다고 다들 가버리는 그 헬기에 잠깐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함께 태우고 가서 병원에 먼저 내려다 주고 가든지 뭐 이럴 수 없었던 걸까? 아니 헬기는 당연히 그 도서 지역이 이 남해안 쪽에 또 특히나 많기 때문에 해경 헬기가 그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조라는 것이
뭐 해경 청장 타고 뭐 옆에 누가 타서 태울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응급 구조사가 같이 타서 심폐호흡도 같이 하면서 그렇죠. 옮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좀 어이가 없는. 아무튼 어젯밤에 있었던 독도 헬기 사고만 해도 어부가 손가락을 다쳤다니까 그 밤에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우고 이제 다시 이륙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만은 와, 왜 이게 그렇게 안 됐을까라고 하는 데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위법 사항이 드러날 수 있으면 수사도 해야 되는 상황이겠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거의 이제 조사는 마무리 단계기는 한데 좀 급하게 발표도 했지만 이제 조금만 보강해서 이제 수사 요청 내지는 고발을 이제 저는 의결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이제 그 세 번째 익수자, 물에서 건진 사람에 관한 A군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만은 A군에 대한 얘기였고 그때 헬기가 구조 작업과 수색 작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이번에 하신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11시 40분에 발견되고 처음 발견됐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뜨는 거죠. 5시간이 넘는 시간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 학생이 발견된 지점이 중요한데 이 학생이 발견된 지점이 저희들 조사 결과로 배에서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구조 수색을 열심히 했다면 훨씬 더 이른 시간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해경 자신들의 이 수색 매뉴얼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헬기와 단정, 그러니까 이제 배들이 입체 작전을 해야지만 됩니다. 입체 작전을 해야지 이 헬기가 제일 먼저 발견하게 돼 있고 그것을 오히려 배에 알려주는 거거든요. 배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 떠 있어도. 그렇죠. 위에서 헬기가 멀리까지 넓게 봐야 그럼요. 되고 그다음에 배한테 연락을 해주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런 작전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된 거 아니냐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사실 세월호 이제 특별위원회나 이제 지금까지 사회적 참사 특위의 이제 활동을 쭉 지켜보면 이렇게 녹록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시행령도 제대로 안 만들어주고 법을 개정해 달라도 특별법 개정도 제대로 안 해주고 사람을 좀 보내달래도 파견도 안 해주고 위원도 임명 제대로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이제 저희한테 늘 뭐 목격돼서 놀라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는 오늘 좀 마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습니까? 아직 모르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침몰 원인 파트인데 침몰 원인 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침몰 원인의 이제 선체가 왜 그런 현상을 보였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기울었느냐, 그렇죠. 우리 저희들 출범하기 전에 바로 전에 선체 조사 위원회가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까지 저희들한테 이제 넘어온 거죠. 그때 이제 이게 가닥이 딱 잡히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사실은 왜 침몰했느냐고 물으면 아직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군요. 맞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제보나 재현이나 촬영했던 사람들의 어떤 영상이나 아니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절실하죠. 왜냐하면 요번 사건을 저희들이 어쨌든 여기까지 밝혀낸 것도 목포 한국병원에서 사실은 스치듯이 지나가는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힘으로는 확보하지 못하는 영상이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제공도 받고 그런 제보 영상들이 아마 요번에 가족분들이 그 현장의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의 영상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모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또 일일이 다 확인하시면서 앞으로도 또 체증을 하셔야 되겠군요. 갈 길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들어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탁한 공기 때문에 많이들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례적인 황사 또 중국발 스모그 전부 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네, 스모그의 유입이 앞으로 잦아지며 남은 11월 답답한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이례적인 가을 황사로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안개와 중국발 수모구가 겹치며 초미세먼지 농도도 치솟았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나쁨 수준 농도를 보였고 전북 일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 북쪽에서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며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마스크 없이 외출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점차 좋아지기 시작해서 주말과 휴일 기간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좋은 미세먼지 농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의 공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난방이 시작되면서 중국 내륙의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월별 미세먼지 상황을 봐도 11월부터 농도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어 1월부터 3월까지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황사는 빈도가 줄어들겠지만 대신 스모그와 가을 안개가 잦아지며 답답한 11월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네, 이제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에 아주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된다고 하죠. 네,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요. 석탄 발전소의 가동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황선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정부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을 토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4개월 내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86만 대가 대상인데 생계형은 제외하고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합니다. 지난 겨울 미세먼지 저감 조치 때 서울에서 몇 차례 시행한 적이 있지만 수도권 전면 시행은 처음입니다. 수도권과 세종시 5개 광역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강제 시행됩니다. 다만 민간 차량 2부제 자율 시행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습니다. 올해에는 소위 미세먼지 8법을 재개정하였고 국가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와 국가 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켰으며 미세먼지 추경 예산으로 1조 3천억 원을 편성하는 등 석탄발전소 가동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가동 중단 기수를 12월부터 2월까지는 최대 14기, 3월에는 최대 27기까지 확대합니다. 이 밖에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천여 명의 상시 점검단과 함께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한 분광계, 비행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집중 감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12월부터 미세먼지 예보,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6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2016년 대비 35% 이상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11개월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감소폭으로는 3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는데요. 올해 수출이 3년 만에 역성장하며 수출 목표인 6천억 달러 달성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올 3분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양대 산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반도체 부진으로 수출 전체가 주춤하는 흐름은 4분기 첫 달인 10월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467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하락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수출 실적을 올렸던 지난해 10월의 기저효과가 있다지만 3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 11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대외 여건 불안과 반도체 업황 부진이 수출 전반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이 더 큰 이유는 대중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수출 역성장을 기록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간 목표인 6천억 달러 달성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수출 기업 지원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4분기에만 무역금융으로 60조 원을 지원하고 수출 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거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지만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1분기에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존재하고 또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흐름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큰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기나긴 수출 감소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진단대로 10월 저점을 통과해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내년 1분기쯤에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근거가 무엇인가요? 우선 반도체 가격이 그동안 계속 떨어져서 바닥까지 갔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적어도 1, 4분기에는 1차 타결은 끝났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세계 경기가 회복하면서 우리 중공업의 선박, 자동차, 또 석유 제품 이런 것 쪽의 수출이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마이너스 상승률에서 벗어났습니다. 태풍과 가을 장마로 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주춤해진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가을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달 배추값은 1년 전보다 66%, 상추는 31%가 올랐습니다. 또 열무는 88%, 오이도 25% 올랐습니다. 9월에 떨어졌던 배추와 상추 가격 등이 한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토마토와 파, 마늘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첫 마이너스로 떨어지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지난달에는 주춤해지면서 마이너스 물가에서 벗어났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은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데 힘입어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전체 품목 중 가격 하락 품목수가 9월에 비해 줄었습니다. 지난달 마이너스 0.4%에서 0.0%로 보합을 보인 이유는 그동안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이었던 농산물의 하락세가 완화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올 1월부터 0.4에서 0.8%대를 오르내리던 소비자 물가는 8월 이후 큰 폭으로 떨어지며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통계청은 최근의 저물가를 일시적, 정책적 요인으로 판단하면서 12월쯤에는 0%대 중반 이후로 물가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수요 부진에 의한 물가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서 수요 측면에 하방 압력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정책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연말에는 0%대 중반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1월의 첫날이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가 있는 저녁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유재하의 지난날 들려드릴까 합니다. 가사처럼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계획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못 올 지난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하는 채 가버린 지난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